9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8쪽 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문법 요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통산원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문장으로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구성됐을 때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높임법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차 예시 문제에서요. 직접 존경, 간접 존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높임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었죠. 역시 제시문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일단 개념을 이해해보죠. 먼저 높임법 보면 주체 높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죠. 그러면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가 되는 건 뭐예요? 주어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사람인 주어를 높이는 거. 어떤 높임 표현이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높임 표현을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과도하게 써서 문제죠.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셨다에 쓰인 높임 표현은 뭐가 있나요? 그죠? 주격조사 가 대신에 깨서, 그 다음에 가셨다는 풀어보면 가시 얻다가 준 건데 지금 뭐예요? 시를 붙여서 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 요런 시를 뭡니까? 예, 주체 높임의 선함할 어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서와 시를 통해서 할머니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높임 표현 뭐가 있나요? 아버지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있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역시 주체 높임의 선함할 어미 시. 이 시가 이제 리을 이외에 자음 받침 뒤에서는 의시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고 함으로써 아버지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서술의 객체. 서술의 객체라는 것은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목적어나, 왜냐하면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게 주로 뭐뭐를 아니면 뭐뭐에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목적어나 아니면 부서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 쓰이면 그걸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클럽에 갔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때 모시고는 뭐의 높임이에요? 데리고의 높임 표현인데 이 높임 표현이 뭘 높이고 있죠? 선생님을 이라는 사람 목적어, 대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객체 높임법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녀는 매일 할머니께 용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높임 표현 뭐가 있나요? 깨. 그다음에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할머니라는 서술의 객체, 대상 즉 사람인 부서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그냥 주어를 높이면 주체,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면 객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일단 얘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높임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밑줄을 진지에다가 치고요. 그죠? 그러면 이 밑줄 친 어휘에서 나타나는 높임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진지르는 목적어니까 객체 높임 이런다고요. 안 되죠. 우리 왜 어떤 높임 표현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왜 그 높임 표현을 썼는가를 따지면서 사람인 주어를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한 건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진지라는 밥의 높임말은요.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할머니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밥 대신 진지라는 높임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객체가 아니라 주체 높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상대 높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화의 상대방, 그죠?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존댓말 쓰면 상대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말 쓰면 상대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격식체, 비격식체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를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수는 학교에 갔어라고 반말 쓰면 상대를 낮추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문장의 맨 끝에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 이 세 개의 높임법이 두세 가지 섞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게 다음의 문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죠? 한번 가보죠.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실현되고요. 지금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제시문 자체가 출제 기조 전환된 것에 딱 맞습니다. 이대로 나와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문에는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였다. 일단 상대를 높인다는 건 존댓말 쓰는 거죠. 한번 볼게요. 1번 가보면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반말 쓰고 있으니까 얘는 1차적으로 상대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것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세요. 깨서라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셨다에 들어가 있는 시는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시고라는 것도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모시고라는 건 누구예요? 할머니라는 사람 목적어를 높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객체 높임법 나타나는 거죠. 자, 댁이라는 것도 물론 높임법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집, 할머니의 집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주체 객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그죠? 될까요? 얘는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뭐예요? 상대 높임법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께라는 사람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와 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따라서 객체 높임법은 나타납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3번 보시면 씁니다. 존댓말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하시었습니다 해가지고요. 사람 주어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주머니께 주다 대신에 드리다 해가지고요. 깨와 드리다를 통해서 아주머니라는 사람 부사어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도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까지 확인을 해보죠. 자, 바람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비읍니다라고 해서 존댓말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주시기 해가지고요. 주민 여러분이라는 사람 주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은 나타나는데 그죠? 지금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예 사람인 부서나 목적어가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 복잡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50쪽 보시면 이 문법 요소 관련해 가지고요. 높임법에서 특히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예전에는 이걸 그죠?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쓰이는 종결 어미를 외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거 굳이 외우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 수능 국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표들을 줘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만 말씀드리고요. 이 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용어는 좀 이해는 하셔야겠죠. 상대 높임법 중에서 격식체라는 건 뭐냐면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딱딱하게 쓰는 말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쓰는 말투가 바로 격식체. 그다음에 우리 면접장에서 쓰는 말투가 바로 격식체가 될 거예요. 내년에 합격하시고 나면 면접장에서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격식체는 크게 4단계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죠?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가장 높은 단계고요. 예사 높임의 하오체, 예사 낮춤의 하계체 보통으로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낮춤의 헤라체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무슨 체라고 하는 건 말투를 따는 건데 주로 이제 명령문에 쓰이는 말투를 따서 우리 왜 하십시오. 그죠? 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문에 쓰이는 말투를 가지고 무슨 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표 속에 있는 예문에는요. 가다 가지고 활용을 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죠? 청유문에 가시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가십시다 말고 그래서 요거는 좀 인지를 해 둡시다. 이게 말끝이 요로 끝나기 때문에 두루 높임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청유문에서 시지요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걔는 격식체에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입니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 표를 줘도요. 여기에 시지요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줘도요. 시각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지요. 저와 함께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청유문에서 시지요가 붙으면 얘는 격식체에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라는 거 표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비격식체는 뭐냐면 좀 편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정감과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쓰는 말투가 거의 다 비격식체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친근하니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격식체는요. 크게 두루 높임의 해요체와 두루 낮춤의 해체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다만 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얘가 하다의 하에다가 아 붙었을 때 하여로 활용을 하고요. 이 하여를 준 게 바로 뭐예요? 해잖아요. 그래서 두루 낮춤의 해체라는 것은요. 종결음이 아나 같은 거 붙는 말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어, 잡아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종결음이 지 같은 거 붙었을 때 이게 해체가 되는 거고요. 역시 표로 주지만 제시문으로 주지만 확인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해체에다가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붙은 게 해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정감 있고 친근감 있게 쓰는 말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이런 격식체 비격식체 활용해 가지고요. 심리적인 거리감 표현하기로 하는데 이런 거죠. 저에게 맨날 인사로 잘하던 여자 후배가 막 오빠 밥 먹었어요 막 이러던 애가 갑자기 선배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 우리의 썸을 철저하게 부정해 주겠다. 친구가 너희들이 사귀냐 그랬는데 짜증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투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밥 먹었어요 그러다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의 과거사가 드러나네요. 한두 번이었어야지 뭐. 자, 그다음에 51쪽 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죠. 자, 왼쪽에 표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거 이거 뭡니까? 예, 그죠? 4번에 지는 구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는 구려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사 높임의 하우체가 되는 거죠. 표 보고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예사 높임의 하우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겁니다. 그죠? 요거 뭐 능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새 이런 것들 붙게 되면 얘는 예사 낮춤의 하계체가 되는 거예요. 예사 낮춤의 하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뭐 하계체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냥 이렇게 외우기는 했어요. 냄새 나는가 개새구먼 이렇게 끝나면 예사 낮춤의 하계체입니다. 그죠? 왠지 냄새가 나서 욕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가네, 감새, 가나, 가는가, 가게, 가세, 가는구먼 이렇게 끝나는 말투가 되는 겁니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법 요소에서 마지막이에요. 우리 52쪽 보시면 이 피동과 사동 구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왜 피동의 상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죠? 예,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태라는 말은 영어에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동에 상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주동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서 행동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능동이라는 것은 주어가 제 힘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당할 피자예요. 그리고 사동은 이 사자가 시킬 사자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어가 다른 대상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걸 사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거나 주동을 사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이건 기억날걸요. 능동을 피동으로 만들 때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전미사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기억 어딘가에 고등학교 때도 이거 배웠죠. 이히 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는 이히 니기 우구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우가 고래에게 먹혔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죠? 희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같은 여기는 그죠? 먹다에다가 이 붙여서 과거형으로 활용을 한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피동이나 사동 둘 다 이희리기라는 전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희리기가 붙었을 때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의미로 접근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문 새우가 고래에게 먹혔다 같은 경우는 얘는 어때요? 새우가 그죠? 먹는 행위 당하는 거니까 피동이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같은 경우에 엄마라는 주어가 아이라는 다른 대상에게 밥 먹도록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사동입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헷갈리는 경우 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잡아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를테면 피동사는요. 자동사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요. 사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릭이 붙은 말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 목적어 없잖아요. 피동이고요. 밥을 같은 목적어를 취하면 사동이에요.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죠. 요거는 뭐 외워도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고요. 다만 이런 방법으로 구별했을 때 우리 왜 이런 거 뺏겼다. 그죠? 우리 뺐다의 피동이 그저 빼앗기다 뺏기다가 되는 건데 다만 이 빼앗기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의미 전달상 목적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피동사동 구분할 때 돈을 뺏기다 했을 때 빼앗기다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있어도 얘는 뭐다 피동이다. 의미상으로 봐도 그렇죠. 내가 그저 뺏는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만 살짝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보면 되죠. 보세요. 우리 왜 보이다 같은 경우는 보다의 전미사 이가 붙은 건데 실마리가 보이다에는 목적어 없으니까 피동이고요. 나는 친구에게 사진을 보였다. 사진을 보게 했다 해가지고요. 얘는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잡히다는요. 전미사 희가 붙은 건데 명태가 잡히다 했을 때는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마님은 머슴들에게 돼지를 잡혔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에요. 쉽죠. 물론 이때는 먹기 위해 죽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날리다 같은 경우는요. 전미사 리가 붙었는데 먼지가 날리다 있을 때 목적어 없으니까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안기다 같은 경우에 전미사 기 붙은 건데요. 그녀가 안기다. 안기다가 목적어 취하지 않으니까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아이를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해서 안기다가 목적어를 취하니까 사동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업히다는요. 없다의 희라는 전미사 붙은 건데요. 이거 조심하세요. 첫 번째 예문 잘 분석해야 됩니다. 아낙네는 등에 업힌 아이를 추슬렀다. 목적어이기는 하지만 이 목적어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추슬렀다에 걸리는 거죠. 업힌 아이 했을 때 업히다와 아이는 아이가 업히다. 우리 관계관형절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업히다 자체는 그저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누이는 내게만 아이를 업히곤 했다 해서 아이를 업게 했다는 거니까 업히다가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죠. 사동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어차피 목적어 찾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왜 성분으로 목적어 파악할 때 꼭 을을이 붙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을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하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돼요. 사동 표현이 없는 거 일단 보죠. 접사 붙은 말 보죠. 뜯겼다. 뭐 붙었어요? 기. 날렸다. 뭐 붙었어요? 리. 그 다음에 여기 보이어 해가지고요. 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들려 해가지고요. 들다에다가 리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미사 붙은 말들 나오고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풀을 뜯겼다. 사동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사동이죠. 그 다음에 반지를 유진에게 보이다 해서 사동이에요. 그 다음에 보따리가 들리다 있을 때 이 같은 경우는 목적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이해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외워두면 좋다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볍게 암기해 주시고 자, 3차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 금요일에 4차시 수업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